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이 담겼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고령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또 노인 기초연금도 오는 9월부터 25만 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현재 5%에서 3.5%로 인하된다고 하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과 또 주요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경제정책 실무자들은 하반기 경제 하강을 막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크게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허울 좋은 수치는 벗어 던지겠다. 올해 3% 성장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 일자리 전망치는 거의 절반 가까이 낮췄어요. 이게 정말 치욕적인 수치인데요. 연간 18만 개 정도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공들인 부분인데 최저임금 보완 대책으로 이제 저소득층 지원을 대단히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서 당정회의를 통해서 알려졌던 것보다 논의됐던 내용보다 훨씬 더 지원 대상과 폭이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걸 깜짝 예상을 못했던 카드인데요. 기획재정부가 드디어 신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카드까지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반기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혈세 투입이라는 굉장히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만큼 좀 절박함이 묻어났다라고 보입니다. 절박함이 묻어난 발표였다라고 보셨군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제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는데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거든요. 일하는데도 나는 굉장히 배고프다. 이제 하우스 푸어가 있다면 워킹 푸어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제 이 근로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009년부터 도입이 돼 왔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획기적으로 이제 낮추면서 대상 폭이 넓어진 건데요. 근로소득 장려세제는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근로자한테 가속 구성원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추었고 지원 금액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높아지고요. 자산 기준도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1억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2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지원 금액도 현재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85만 원 선에서 내년부터는 150만 원까지, 그 맞벌이의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최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혜 대상 인원이 올해 166만 명에서 내년에는 334만 가구. 그러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1조 2천억 원 수준에서 3조 8천억 원대, 그러니까 기준 금액이 한 3배가량 더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또 이게 연 1회 지급하던 거를 이제 반기별로 2번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근로자가 낸 세금을 깎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이제 신청을 5월에 하면 이듬해 9월에 줬거든요. 그거를 앞으로는 반기별로 쪼개서 연 2회로 나눠서 주겠다라는 건데 현재 근로자가 이제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바뀌면 내년부터는 1차분은 당해년도, 그해 12월 연말에 절반을 지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에 나머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급 시기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3개월 정도 더 앞당겨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안으로 나왔던 게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50만 원씩 구직 수당이 지원됐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더 확대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대학 졸업하고 어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구직 활동하고 첫 직장을 갔는데 무려 11개월이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자금 대출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이제 이 취업 준비에 바쁜 이런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 만 18세부터 34세 이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30만 원 한도에서 3개월간 지급하고 있다면
이걸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높여서 현 수준보다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정도 지급 주기를 더 넓히기로 해서 이것은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인 구직 촉진 수당과는 동시에 받으실 수는 없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된다고 하는데 혹시 노인분들을 위한 또 일자리 대책은 따로 없었나요? 맞습니다. 일자리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나왔는데요. 예. 일단 정부가 이제 소득 하위 20%에 대해선 당초 이제 2년 정도 앞당겨서 내년부터 월 30만 원 기초 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후에는 2020년에 가서는 그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더 늘리고요. 네. 그리고 2021년 가서는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소득 빈곤층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이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고용, 이 산업 위기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한테는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해서 월 27만 원 수준의 소득 제고 효과를 도모하고요. 또 내년에 노른이를 낸 어르신 일자리 역시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늘어나서 60만 개 일자리가 제공이 돼서 월 한 60시간 일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대폭 늘어나니까 뭐 결국 이제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다라는 이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이런 지원 대책은 분명히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골자를 그렇죠. 이루고 있는데 예. 저소득층이 추가로 이제 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안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생계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자가 등록돼 있다, 혹은 부양자의 이제 자산이 많다라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동안 이런 각종 이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가 어렵고 동시에 자기를 도와줄 직계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이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가구의 소득 하위 70% 미만이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당장 내년부터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한 138만 4천 원 정도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예.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 대상도 확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부모 가족, 특히나 이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52% 이하를 버는 가정한테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데요. 이 한부모 가족의 이제 양육비 지원 대상 금액이 더 늘어나서 기존에 만 14세 미만 자녀에서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가 되고요.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4만 원가량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민금융에 대한 안도 나왔죠. 여러 가지 이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중위 이제 신용자 그리고 이제 중금리 대출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민금융 상품을 보게 되면 미소금융, 햇살론, 그리고 세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정말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될 정도로 어떤 자격 대상인지가 헷갈리는데요. 이 4대 서민금융 상품의 초점이 그동안은 사실 신용등급 굉장히 양호한 6등급에서 7등급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 신용등급을 지금 이 8등급에서 9등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이 자금 지원이 정말 절실한 건 8에서 9등급이다. 근데 이분들은 이런 이제 서민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네.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이나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게 되면 미소금융을, 생계 자금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를, 그리고 이제 고금리 대안대출을 원하시면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8에서 9등급도 대부업체로 내몰리지 않고 서민금융 상품에서 이제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네. 정확하게 2년 만에 시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카드가 가장 이제 내수 소비 아. 그리고 경제 견인 효과가 큰지 대신에 출혈도 큽니다. 이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조삼모사 논란도 있죠. 사실 올해 사는데 내년 살 사람은 앞당겨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차와 영업용 화물차는 사실 그동안도 개별 소비세를 물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개별 소비세 30%를 낮춰주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해 2015년과 16년에 시행을 해보니 월 평균 만여 대에서 14,000여 대가 더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역시 올해도 만에 하나 이제 이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하게 되면 민간 소비의 경우는 0.1에서 0.2%포인트 그리고 GDP는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금리를 0.25%포인트 한 단계 인하할 경우 경제 성장률 견인 효과는 0.02에서 0.0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3번 내지 4번 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 세금이 출혈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왜 그럼 정부가 이제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냐? 조삼모사 얘기도 하셨지만 절박함에서 나온 대책들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시선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은 올해 1분기에 1% 성장해서 나머지 3분기 동안 2% 하는 건 거의 문제가 되지 않겠다. 당초 생각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대내외 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비난은 있습니다. 지금 나온 대책들이 대부분 세금을 재정을 투입해서 네.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막고 그리고 근로소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올해와 지난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그 부작용을 어떤 혈세를 투입하고 그리고 또 그 불편함이 또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다라는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물가가 올랐고요. 실업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정을 풀어서 저소득층의 이제 소득을 보존해주는 정책의 경우에는 사실 일회성입니다. 굉장히 네. 단기 충격적 요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좀 바꾸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혁신 성장을 통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다소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충격 요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가 앞으로 좀 더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